네, 안녕하세요. 취신남 안정영입니다. 와,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여러분들 구정 연휴가 있죠. 구정 연휴가 한 3일 되죠. 월, 화, 수. 와, 이거 끝나면 또 목금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들의 상반기 공채는 더욱더 금방 다가옵니다. 이번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분들은 좀 작성을 해놓으시고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실 분들은 잘 경험하셔서 후회 없는 명절을 보내시고 명절 끝나자마자 바로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취신남 7번째 시간 들어갈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기아자동차에 관련된 기사네요. 2018년도 영업이익 1조 원대 회복했다라고 하는 기사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 작년 영업이익 1조 원대 회복 기사입니다. 매출은 늘었어.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무려 2%대라고 합니다. 100원에 팔면 2원 남는다는 소리죠. 굉장히 장사를 못했다는 소리죠. 통상임금 기저효과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30% 줄어든 셈이다. 이래서 현대차도 기아차도 다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올해는 미국의 재고를 감축시킬 것이고 신차 출시로 올해 판매와 수익 개선 기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매출은 54조 원, 영업이익은 1조 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영업이익은 표면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딱 눈에 띄네요. 74.8%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도에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하면서 영업비용액 1조 원이 발생했던 그 이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그때 취업 강의할 때 이 부분 되게 큰 기아자동차에서 분명히 이거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 요인을 제거하고 2017년과 지난해 실적을 비교하면 실질적으로는 3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볼게요.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률이 불과 0.8%에 그쳤지만 4분기에는 2.8%로 회복했다. 바닥을 확인한 만큼 기아차는 올해 텔룰라이드, 팰리세이드와 같은 대형 SUV죠. 그 다음에 소울 부스터, 소울 신형이죠. 신형 K5, 그 다음에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이게 스토닉과 스포티지 사이에 간격을 메울 또 하나의 SUV라고 하는데 이런 것 등 주력 볼륨 신차 판매를 전 지역에서 확대하며 실적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기아 자동차를 꼭 가고 싶다라고 하는 지원자는 드물어요.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셀 것 같으니까 우회하는 전략으로 기아차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아무튼 어찌됐건 쓰시긴 쓰실 거니까 기아차의 올해 사업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요. 전년도에 있어서 2018년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영업이익을 감소시켰던 요인인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갈게요. LG 이노텍. 저도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이런 아이폰 아니면 LG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LG 이노텍이죠. 타이틀 자체도 그러네요. 아이폰 위축의 울상이다. 자, 아이폰 위축의 LG 이노텍도 역시 울상이다. 자, 애플 납품 카메라 모듈이 부진해서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26%로 급감했고 연간 매출은 8조로 사상 최대다. 자동차, 전장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표와 함께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이 아이폰 판매 부진 영향에 카메라 모듈 사업이 주춤하면서 지난해 4분기 기대 이하의 실적을 기록했다.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마치 은행이 이자 수익 가지고 돈을 버는 것처럼 LG 이노텍도 카메라 모듈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의존도는 당연히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취임한 정철동 사장을 중심으로 기능성 발광 다이오드 LED죠. 자동차 전장 부품 등 신사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G 이노텍도 여러분들 LG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의 계열사로서 좀 지원을 하실 거고요. 여긴 사실 뭐 이공계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인문상경이신 분들은 그래도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를 파악하시는데 이공계이신 분들은 거의 좀 파악을 못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꼭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나왔으니까 그런 방향성을 좀 확립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공계 쪽, 뭐 생산 쪽이 됐건 품질 쪽이 됐건 R&D 쪽이 됐건 그런 쪽이 좀 방향성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중국 스마트 친환경 엑셀 밟는다.
네, 중국서 후진했던 현대기아차 스마트 친환경 엑셀 밟는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중국 시장 28년 만에 판매 감소 후폭풍이란 거죠. 내부적으로 중국을 가장 어려운 시장으로 보고 있다라고 주정 기아자동차 재경본부장이 발표를 했는데 미중의 무역전쟁,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중국 내수가 부진해서 중국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둘 다 굉장히 많이 못 팔았죠. 그렇게 해서 중국의 차 시장 한미 휘청해 거렸고 일본은 펄펄 날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내용보다 여기를 좀 볼게요. 신차와 친환경차의 답이 있다. 올해에도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위축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동차 업체들도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특히나 현대기아차는 기술력 신뢰도가 높은 일본차와 가성비를 앞세워 급성장한 중국차 사이에서 샌드위치 항상 껴있잖아요. 존재감을 발휘하는 상태다. 그래서 생산 운영 최적화, 비용 절감으로 중국 내 수익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친환경, 고성능 기술을 선도해서 일본 브랜드와의 경쟁 구도로 중국 브랜드와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전략입니까? 일단 기술 개발을 해서 일본 브랜드랑 경쟁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중국 브랜드가 쫓아오는 격차를 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인 거거든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신차와 친환경차의 답이 있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어떠한 전략을 내세우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기사 갈게요. 식품산업 지역 특산물 연계 상품 인기다. 이천 햅쌀라떼, 제주 해녀라면 입맛 당기네. 유통가 지역 특산물 연계 상품 인기. 햅쌀라떼가 3주 만에 60만 잔이 불티. 맛이 독특하고 상생 이미지 효과 크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러시네요. 자, 광고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네요. 일단 줄이고 죄송합니다. 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식음료가 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 특색에 살아있는 상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지역 입장에서는 특산물 확대, 판매 확대 및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관련 상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천 햅쌀라떼, 그 다음에 제주 해녀 해물맛 라면이 나왔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좀 보시고요. 특히나 F&B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 식품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품들을 또 제안할 수 있을지까지 생각해 주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렌터카 산업 불황에도 잘 나가는 렌터카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불황에도 잘 나가는 렌터카 등록 대수 3년 만에 156% 성장했다. 완성차 업계 정체화 대비. 전 세계 완성차 업계가 경기 하락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지만 렌터카 업계는 오히려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뭐예요? 공유 차량으로 좀 큰 범위에서 본다면 이거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불황일수록 렌터카 업황은 좋아진다는 속설이 입증되고 있다는 셈이다. 자, 업계 2위가 SK네트워크스, 업계 3위가 AJ렌터카였는데 합병을 했죠. 그래서 지난해 각각 렌탈에서 거둔 수익이 7,640억과 4,673억 원인데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25.5%, AJ렌터카는 5.2%까지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렌터카 업계 1위는 바로 롯데렌탈이죠. 2018년에 매출 성장률이 17년 기준으로 14.2%, 영업이익률은 7.2%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2018년 실적을 발표한 완성차 업계랑 대조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 소비자들이 공유경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유하지 않고 이용하는 소비 패턴이 지속됨에 따라 렌터카 업계는 당분간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친환경차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공유 경제의 현대자동차도 그랩이라는 곳에 현대전기차 코나를 공급한다는 기사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그런 쪽으로의 움직임을 슬슬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신남 여섯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식품산업 달라진 설 풍경, 갈비 대신 이것. 예전엔 다 갈비 선물 세트였는데 이것은 뭘까요? 자, 달라진 설 풍경, 갈비 대신 스테이크 소포장이네요. 자, 현대백화점 용인의 육가공센터를 가보니까 냉장 한우 세트가 역대 최대 물량이다. 극성수기인 경우에는 하루에 10,000개씩 포장을 한다고 하고요. 인원은 2배 늘리고 야간 작업까지 한다고 하네요. 구이용 매출이 찜갈비를 앞질러서 1인분 상품도 3배 이상 늘었다. 예전에 설날 하면은 온 가족이 모여서 뭐 찜갈비, 외래갈비 이런 거 먹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구이용 매출이 오히려 앞질렀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인분 상품도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사 보셨겠지만 그 구이용 선물 세트에 1인용 상차림 뭐 이런 세트들이 되게 좀 많아졌죠. 그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설에 주고받는 한우 세트 포장 중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늘고 명절 전에 간단히 차례를 지내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 탓에 가벼운 한우가 인기를 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혼밥, 혼술 트렌드로 2, 3인용을 담은 소포장이 대세가 됐다며 1인분씩 담은 200g 포장도 매년 확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설 풍경이 좀 달라지고 있고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에 사실 여러분들 주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좀 변화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관점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7번째 기사입니다. 롯데백화점 창립 40돌 롯데의 변신 40살이군요.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롯데백화점이 고객들 불편사항부터 개선하기 위해 이를 중점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한다. 무슨 말이냐? 롯데백화점은 지난 25일에 서울 영등포 리테일 아카데미에서 팀장 이상희 간부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영계획 설명서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희태 대표 총평이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일선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됐다. 이 내용을 좀 볼게요. 강 대표는 올해부터 적용된 새로운 조직 개편의 의미를 직접 전달하고 임직원들의 변화를 주문했는데 지역장이 매장 구성부터 예산, 마케팅, 인사까지 모든 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바뀌었네요. 한마디로 모든 권한을 지역본부로 이양한 셈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업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할 것도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고 하네요. 고객들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선망하고 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전달받도록 하려면 트렌드를 선도해야 하고 이것이 백화점업의 본질임을 이해하면 공간도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사람들이 오프라인 시장으로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 오프라인 공간으로 그럼 사람들이 왜 와야 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면 첫 번째 바로 백화점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 리딩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백화점업의 본질이다 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셔서 공간을 재창조하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는 비단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현대나 신세계 다양한 백화점 아니면 유통 공간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 오프라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 고민해야 할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그래서 롯데백화점이 창립 40돌이 됐고요. 어떤 식으로 변신했는지에 대한 이런 협의의 롯데백화점만의 내용을 좀 보시고요. 아니면 광의적인 의미에 있어서 유통 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째 기사는 여행산업, 여행사 연봉킹은 어디? 라고 하는 좀 재미있는 기사네요. 자, 여행사 연봉킹은 모두 투어다? 상장 6개사 연봉 매출 분석을 했더니 하나투어는 연봉이 작기는 해. 하지만 연말 성과급이라든지 복지 혜택 등에 따라서 고려하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사실 여행사는 이쪽을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선뜻 이렇게 추천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임금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좀 적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는 1차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니즈? 아니면 뭐 어떤 본인의 어떤 원칙?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그에 맞는 성과가 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상장 여행사 6곳이 다 나왔네요. 모두 레드캡, 세종, 참좋은,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모두 투어급여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과급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상장사 중 1위는 모두 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말 혜택을 따지면 또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왜냐면 하나투어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연말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한 달치 월급 이상은 되니까 그 다음에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연관 10회까지 해외여행을 갈 때 항공권 비용의 90%를 회사가 지원해주는 등의 다양한 복지 혜택도 많아서 숫자로 보이는 연봉 이상의 만족도를 직원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여행사 이건 그냥 제가 좀 쉬어간다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기사고요. 제가 매주 한 번씩은 여행사 관련한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여행 상품을 기획할 때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이 명동이라든지 이런 데 동대문 안 좋아한다 그랬죠.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 이런 내용들을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기사네요. ICT 산업 국내 클라우드 시장. 결국에 삼성의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클 수 있었던 이유도 해외의 서버, 클라우드 시장 쪽이 굉장히 많이 컸기 때문이고요. 올해 상반기 때는 수요가 약간 주춤하겠지만 다시 하반기 때 이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국내 클라우드 시장 긴잠서 기지개 이 내용 한번 볼게요. 광고가 굉장히 많이 뜨네요. 자, 금융, 개방이어서 교육 등 공공 분야도 빗장 해제 조짐이다. 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 A라고 하는 회사는 50명 미만인 스타트업인데요. 자산 규모도 크지 않은데요. 대신에 업종의 특성상 많은 서버와 스토리지가 필수적이다. 예전 같은 경우엔 비용 물어가면서 이런 걸 구축해야 됐지만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 왜? 서버와 스토리지를 빌려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AI, IoT 등 신사업은 물론이고 규제에 막혀있던 금융업 등에서도 클라우드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고객의 비중요 정보만 다룰 수 있게 한 기존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개정해서 1월부터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금융 분야를 클라우드 시장에 전면 개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을 교육이라든지 공공 분야 규제 관련돼서 더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NH엔터와 네이버 등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커져가고 있는데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 등 해외 사업자들이 70%를 차지한 상황이다. 보안 문제로 규제 대상이었던 금융과 공공 분야는 국내 클라우드 사업체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업계에 따르면 이 시장의 70%를 AWS 등 해외 클라우드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이것, 네이버, KT, NHN, 그 다음에 삼성 SDS 등이 뒤늦게 뛰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이어서 공공시장도 일부 개방되면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에게도 사업 확장을 위한 기회가 열렸다며 해외 사업자의 마케팅이 거세지만 국내 업체들이 성장을 만드는 발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해서 요 표가 좀 있을 거예요.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 2017년도가 1조 5천억에서 2018년도 2조 4천억으로 그 다음에 세계시장 여기 나와있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에베스, 그 다음에 알리바바, 구글, IBM의 순이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이쪽에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10번째, 전지산업.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 홍수로 줄도산이 났다. 따라서 한국 3사인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네요. 광고를 또 지우겠습니다. 올해 공급량이 수요의 3배를 넘었다. 1, 2위 제외한 후발업체들이 도태되고 내년엔 정부 보조금도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한국 기업은 연일 글로벌 수주에서 경쟁력 높아 중국 업체들 제칠 듯. 자, 중국 시장이 일단 가장 큰 시장이니까 중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및 공급량 수요가 54, 공급이 164죠.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든든한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서 승승장구하던 중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업계가 공급 과잉, 낮은 품질로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는 얘기네요. 그래서 중국 내 수요는 물론이고 글로벌 전체 수요도 넘어서는 수치인데 공급 과잉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체 순위 이게 기가와트시라고 읽네요. 1순위가 2017년도에 CATL이었는데 역시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출하량 보세요 여러분들. 엄청나죠. 2배 이상이네요 다. 우리나라 LG화학이 4위, 삼성의 5위가 삼성 SDI네요.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볼 것은 쭉쭉쭉쭉쭉 넘어가고요. 중국 정부 업계는 2020년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부쩍 긴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모두 다 글로벌 수주를 터뜨리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하면 중국이 만약에 진출하면 속수무책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쪽에서 경쟁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향후에 시장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국내 배터리 제조 3사를 경계하는 보도가 하루에도 두세 건씩 나온다며 새로운 무역 장벽이 또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기사도 있긴 하지만 이게 뭐 LCD도 그렇고 반도체도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아무튼 중국이 계속적으로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역시 글로벌 시장으로 수주를 조금 더 다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역시나 기술력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뻔한 답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솔루션임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11번째, 그래서 그럴까요? LG화학의 배터리 잭팟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볼게요. LG화학 배터리 잭팟 매출 10조 노린다. 작년 매출 사상 1006조 돌파했네요. 매년에 4조 이상 고성장 국면, 신학철 부회장 역할에 관심. 전지사업 부문이 2021년께 LG화학을 먹여 살리는 기초소재재 부분을 추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LG화학 전지사업 실적 전망 2016년도에 3.5조 4.5조, 6.4조, 10조 추정치긴 해요. 뭐 2018년도 추정치긴 한데 14조까지 올라간다네요. 제 개인적으로 컨설팅했던 친구, 우리 그 친구가 여기 있는데 그 친구를 2016년도에 그 친구가 들어갔고요. 2017년도에 만나서 우리가 같이 소주 한잔을 했었는데 그때도 인센티브 많이 받냐? 좋은 데 있지 않냐? 라고 했더니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좋겠네요.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최초의 대규모 리튬이온 전지 생산 공장을 구축했고 세계 최초로 순수 전기차 볼트에 리튬이온 전지를 공급했고 2019년도 올해에는 국내 최초 전지선 매출 10조 원 돌파 목표다. 와, 실적 잭팟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쭉 한번 내려가서 2017년 기준의 LG화학 전체 매출에서 기초 소재 부분이 17조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먹여 살리는 거죠. 전지 사업 부분이 매년 4조 원씩 증가를 한다면 2021년에 17조 원대 매출 LG화학 실적의 절반을 책임지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죠. 근데 왜 그러냐? 배터리 업계는 자동차 배터리 시장의 고성장 국면 속에서 일단 시장 자체가 전기차 위주로 가니까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거야. 근데 앞서 봤지만 아직은 공급이 좀 많은 상황이긴 하죠. LG화학이 장기 투자 제품 안정성이라고 하는 양대 가치를 기반으로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다. 자, 일본의 파나소닉,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중국의 CATL 등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LG화학은 품질의 안전성, 그 다음에 성능을 입증하는 가장 우수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안정성과 성능, 가격 등 전기차 배터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3대 요소에서 이건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되겠네요. 안정성, 성능, 가격. 한중일 공급사들이 다양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는 LG화학의 포지셔닝이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LG화학은 또 많이 뽑긴 해요. 정말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인문상경계 친구들도 LG화학 들어가기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지원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떠한 사업 구조, 아직은 기초 소재 부분이 1위이긴 하지만 전지 소재 부분 쪽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당연한 전망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향후의 관점을 보시고 꼭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업 실적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인프라 갈게요. 실적 기사네요. 영업이익이 1조 눈앞에 있다. 중국을 발판 삼아 영업이익이 1조 눈앞에 있다. 중국 굴착기 점유율이 8.5%인데 글로벌 톱5 중 나홀로 성장이네요. 특수장비 영업망 확대 박차, 손동현 매출 다변화할 것. 이게 중요하죠. 일단 두산인프라코어가 올해 중국 시장에서 굴착기와 특수장비 영업망 확대를 통해서 매출 증대에 힘입어 전체 영업이익 1조 원에 도달한다. 자, 올해 2019년도에 8조, 영업이익을 9,300억 원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고 하면 거의 10%가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네요.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도에는 95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매년 급성장하면서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올해 중국 건설기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두산인프라코어는 전년 대비 5%대 매출 성장을 예상하면서 올해는 특히나 수익성 강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중대형 굴착기 기종 판매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거네요. 이런 부분들, 중국 인프라코어가 중국 굴착기로서 판매 확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시면 어떤 식으로 두산 인프라코어가 경쟁력을 높였는지, 그 다음에 기술 경쟁력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요건 읽을게요. 올해는 시장 환경 변화에 충실하게 대비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다지자. 첫 번째, 매출을 다변화하자.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자. 두 번째,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자. 세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신사업 발굴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두산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되게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또 워낙에 중장비, 중공업 쪽으로 다 사업 재편을 해서 인문상용의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매력적인 회사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뽑지도 않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 방향인지, 그 다음에 무엇을 먹고 사는 회사인지, 기술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사업적인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좀 이해하시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두산도 여러분들의 카테고리 안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째 기사네요. 한섬, 스피디한 K패션. 한섬은 뭐 반대로 우리 특히나 여성 구직자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죠. 자, 정지선, 스피드한 K패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진두지휘다. 한섬, 선 기획 시스템 첫 도입에서 다음 시즌 기획을 6개월 전에 마친다고 하는 선행 학습이네요. 자, 한섬의 옷이 처음부터 글로벌 무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기대하지 마. 계속해서 트라이 해라. 그러다 보면 우리 옷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거를 국내 커머셜 패션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선기획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했네요. 그래서 선기획 시스템이라고 하는 히든 카드를 글로벌 패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무엇이냐? 최소 6개월 전에 그 다음 시즌 상품 기획을 끝내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가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3월 출시하는 SS 시즌 상품은 전년도 연말께 디자인이 이미 확정이 되고 생산에 돌입하는 일정으로 있는데, 한섬은 올해부터 이 같은 시스템을 깨고 전체 스케줄을 6개월 이상 앞당기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걸 왜 도입하냐?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일단 체질을 개선하자. 그동안 또 우리가 해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트렌드를 선도하는 게 있네, 읽을 수 있네,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해외 패션위크에서 제시하는 트렌드를 파악한 뒤에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측하고 선보이겠다. 그래서 일단 시스템과 시스템 업무의 선기획을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한섬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혁신적인 부분, 아니면 트렌드를 리딩하는 능력,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책임감, 리더십, 그런 관점, 어떤 추상적인 관점으로 포문을 여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 시스템과 시스템 업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상품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또 실질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지원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은 제안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취업 뉴스네요. 수자원공사 240명 채용한다. PT 면접 예심은 확인 필수.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상반기 일반직 신입사원 채용 전형을 시작한다. 제가 저번 주에 갔었던 학교에서도 이걸 썼던 친구가 기억이 나네요. 잘 썼는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물어보긴 했었는데 별도의 서류 전형은 없어요. 이건 그냥 접수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뭐 NCS를 다 치르게 되는 부분인 거죠. 이 내용 볼까요? 합격 예정 인원의 1.3배수를 선발하는 2차 전형은 직무수행 능력 PT와 성격 검사인데, PT는 선발 직렬과 관련된 직무 상황과 직무 지식을 묻고 PT 주제가 면접 전 제시되면 구두 PT를 한다. 그럼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 풍력과 태양광의 확대 방안과 겨울철 전력난 원인 해결 방안을 공급자, 수요자 관점으로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와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시오. 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설명하시오 등의 주제가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예시문항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PT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얼마나 로지컬하게 이걸 만들어내느냐거든요. 그리고 거의 이거는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면접관들이 이 정답을 모르고 있을 리도 만무하고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PT에서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그럼 어떤 점을 강조할 거냐, 나의 로지컬 싱킹을 강조할 거냐, 아니면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많은 난리지를 강조할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로지컬 싱킹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결국에 답이 정해져 있는 과정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고 이 친구가 이렇게 일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자, 신재생 에너지 중 풍력과 태양광의 확대 방안이다.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내가 이공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똑같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다음 나는 풍력과 태양광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걸 어떤 비용적인 측면, 즉 경영학적인 비즈니스적인 관점까지 나는 이 사람들한테 인식을 줄래? 라고 한다면, 야, 얘는 이공계 친구인데 비즈니스적인 관점까지 생각을 하네? 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물론 이건 제가 면접 때 해드리겠지만 이공계라고 기술적인 부분만, 인문계라고 인문상경이라고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점만 하지 말고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 대한 여러분들의 로지컬 싱킹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 그럼 이거 그냥 리스트업만 할 거야? 그냥 얘기만 해줄 거야? 이런 팩트만 있다고 얘기만 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줄이면 좋다. 그 다음에 이런 공사 현장에서는 아니면 계절별로, 시기별로 이런 시기에는 이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나니까 이런 때는 어떤 매뉴얼을 잘 따라야 된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사람들이 안전에 관한 의식을 잘 확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달, 매일, 매일 아침 아니면 매 시간까지 뭐예요? 안전교육을 실시하자. 그런 식으로도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재료를 가지고 내용을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얘기하느냐의 관점으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PT 면접, 이건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실제 예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숫자원공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1차는 무조건 다 서류라고 한다면 다 넘기니까요. NCS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15번째 기사, 취업 뉴스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업 화려한 스펙보단 이것. 교육기업 쪽에 있어서의 채용이죠. 이것은 뭘까요? 노량진 종로학원의 재수 정규반이 개강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 자, 빨리 기사가 짠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화려한 스펙보다는 경험이다. 교육기업의 수시 채용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교육기업이라고 해서 경험을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기업이 어떤 스펙보다는 경험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비상교육, 교원그룹 능률교육, 직무 관련 경험과 소신 등 점검에서 세부 요감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비상교육은 공교롭게 듣고 있니? 최근에 최종 합격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컨설팅했던 친구가, 역시 그 친구도 재무회계로 이번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의 가장 강력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경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교육업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다 가시려고 한다면 이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배운 점, 그리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이 두 가지로 포인트로 가셔서 여러분들 강조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교육기업들이 잇따라 채용문을 활짝 열고 있다. 다만 회사마다 모집 정원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게 함정이죠. 교육 전문가를 꿈꾸는 취업준비생이라고 한다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교육계의 인사 담당자들은 교육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은 화려한 스펙을 가진 지원자보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화려한 스펙을 가진 친구들이 교육기업 쪽에 지원하지 않죠. 각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맞춤형 인재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현재 매달 수시 채용 방식으로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다고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합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하게 한다면 추천 채용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수시 채용이라든지 상시 채용은 항상 문이 내가 두드려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상교육 인사 담당자 한번 이 말 들어볼까요? 성실함, 책임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술보다는 구체적 사례가 들어가야 내가 성실하다는 거,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보지 않고 뽑는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책임하게 키워드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내가 성실한 이유,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근기적인 사항을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교육기업 수시 채용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이것보다도 역시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경험이다, 관련된 경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영업이네요. 영업 직무에 관련된 건데, 차 1만 대 판매한 비결이거든요.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영업 직무로 가기보다는 영업 관리 쪽 직무에 가는데, 이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업 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업 관리 쪽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영업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차를 많이 파는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하는 영업도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볼게요.
차 1만 대 판매 비결, 고객과 무엇을 공유했다, 이익을 공유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쩌면 영업관리 쪽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고객은 어떻게 보면 점주일 거고 어떻게 보면 협력업체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관리할 때 있어서의 하나의 프로핏이 되는 게 무엇이다, 그들과 무엇을 공유하면 된다, 이익을 공유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던져주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차 세일즈 원톱 기아차 박광주 부장님이네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뉴스를 체크하고 신문을 정독하며 트렌드 변화 끊임없이 체크. 제가 4시에 일어나는데 저보다 1시간 빨리 일어나네요.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강의들이 뭐 산업 강의, 기업 강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대단한 곳에서 나오고 비싼 돈 주고 사는 강의가 아니라 다 신문에 살아있어요. 왜?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인 거고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즉 하루하루의 어떤 거시적인 경제 흐름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과 산업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변화하거든요. 그런 것들 체크하는 데서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신문이죠. 신문만 잘 보세요. 최신남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 임원 면접 때 진짜 퀄리티 있는 답변 하실 수 있더라고 제가 강력하게 단언합니다. 아무튼 차의 절반은 뭐로 판매한다? 비대면으로 판매한다.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며 이익을 절반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동에서 올라와서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 운전면허증도 없었는데 25년간 한 우물만 팠더니 대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사기도 당해봤고 멱살잡이를 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동차 판매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어떻게?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사람을 남기는 영업을 해온 게 성공 비결입니다 라고 해서 이분은 기아차가 나왔는데 이맘때가 되면 연초가 되면 전년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차를 판 사람, 가장 많은 보험을 판 사람 등 진짜 세일즈, 맨땅에 헤딩하는 세일즈들에 대한 실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기사들을 보시면서 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야?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기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세점 산업으로 갈게요. 면세점 산업이 슬금슬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면세 시장은 어떤지 면세점 산업 자체에 대한 글로벌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해요. 덩치 키우기 경쟁을 하고 있다. 자, M&A로 세계 1위 오른 듀프리, 중국의 CDFG도 이딴 인수해서 10위에서 8위로 올랐다. 즉 중국발 면세점 전쟁이 불었다는 거네요. 면세점 싸움의 핵심 역량은 결국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상품 가격이 싸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렇게 싼 가격으로 경쟁력을 높이려면 결국에 많이 사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실현이 최우선 과제여서 결국에는 몸집 자체를 키우는 그런 경쟁이 조금 치열하다고 합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시장이 78조 3천억 원,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에서 글로벌 면세점 순위 1위가 스위스 기업 듀프리네요. 되게 이름이 심플하네요. 듀프리. 매출이 9조 2천억 원으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적극적인 M&A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롯데면세점이 2015년 3위에서 2016년 2위로 올라서 6조 2천억 원대 매출을 유지했다라고 하는데 롯데면세점 7.5조 원 했다라고 하니까 더 올라가긴 하겠네요. 아무튼 전반적인 면세점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다? 정치 키우기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신라라든지 롯데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신생으로 들어온 곳들은 아니고요. 이미 성숙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규모가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전략으로서 M&A 쪽을 생각해야 된다. 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자동차 산업 기사 볼게요. 안 좋은 내용이네요. 3중 규제로 꽁꽁 되어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때 써주시면 좋냐면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관련해서 아니면은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으면 써주시고요. 지원 동기나 이런데 아니면은 입사 후보에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건 임원 면접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네요. 3중 규제로 꽁꽁 되어 있는데 한국 차산업 버티는 게 신기할 정도다. 각종 노동 규제, 그 다음에 사고 한번 나면 강화되는 안전 규제 좀 내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3중 규제에 꽁꽁 묶여있다. 즉 이분은 자동차 산업에 몸담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런 것들 규제라고 볼 수 있어요. 노동 규제 이건 심각하죠. 그 다음에 안전 규제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규제인지. 그 다음에 환경 규제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인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근로자 관점에서 봐도 노동 규제가 규제인지 모르겠고 특히나 소비자 관점에서 안전 규제와 환경 규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볼 수 있겠지만 자동차 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과 자동차 를 팔아먹는 사람들 입장 가운데에서는 규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동차 업계는 심지어 글로벌 수요 부진, 통상 마찰까지 견뎌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이렇게도 안 좋지만 버텨내는 게 신기할 정도다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것보다 상황은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데 전 여러분들한테 이 기사를 소개시켜드리는 게 일단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실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은 기사를 접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환경들이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그러한 기사로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다 보면 나의 생각과 좀 다른데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고객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일을 하는 자동차 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시각도 존재하겠구나라고 해서 그런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갖춘다는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 산업이네요. 이게 또 하나 나왔죠. 이번에 뭐 한국 미니스탑도 다시 매각을 철회했고요. 세븐일레븐도 이익 배분율을 조정해서 점주가 5%포인트 더 가져간다네요. 프레시푸드는 신상품팩이 80%까지 확대라고 해서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맹점주들이 가져가는 부담 몫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 것들을 골고루 나눠 가진다라고 하는 상생의 어떤 차원으로서 올해 편의점의 큰 트렌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세븐일레븐이 점주 이익 배분율을 높이고 폐기 지원을 늘리는 등의 가맹점 지원이라고 하는 것에 나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사항들을 조금 파악해 주시고요. 가맹점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도 강화한다. 무슨 말이냐? 가맹점의 스마트한 업무 지원을 위한 AI 기반의 챗봇 문의 서비스를 선보이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도시락 카페를 더 확대하고 편의점이 계속적으로 뭐가 생긴다? ATM기 생기잖아요. BGF도 제3인터넷은행이 지원했던 것처럼 그거를 활용한 생활금융 서비스도 전략적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또 이 밖에 가맹점주 혜택도 늘리고요. 점포 개선 작업도 늘리고요. 그런 식으로 롯데 세븐일레븐이 어찌됐건 원래 미니스탑 쪽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약간 좀 빠그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결국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편의점 점주들이 본인들의 편의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크잖아요.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유인적인 요소,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진남 첫 번째 마지막 편이네요. 건설 산업입니다. 어려운 건설 산업. 그런데 좋은 기사가 떴네요.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사상 최대 이익을 펼쳤다. 이유가 중요하죠. GS건설은 이익 1조 클럽에 가입을 했고 대우건설은 분양규제 매출은 떨어졌어. 그런데 GS건설이 매출 13조 근데 영업이익 1조 넘었죠. 대우건설이 10조인데 영업이익 6,287억이네요.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했는지. GS건설 매출 확대는 중간에 있죠. 여기 볼게요. GS건설의 매출 확대는 주택과 플랜트가 견인했다. 주택은 자이가 브랜드 경쟁력을 앞세워서 공급 물량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니까 올라가는 영업이익 쪽이 있는 것이고, 플랜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했죠. 특히나 총이익률이 수익성 부분에서 반전을 이뤘다는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특히나 플랜트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플랜트 쪽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원가율 개선 노력, 수익성 유지 사업 추진 통해서 매출 감소, 전반적인 건설업 부진이었지만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HD 현대산업개발도 나왔네요. 건설사들이 지금 안 좋아요. 많이 좀 업황 자체도 안 좋고, 또 지금 정부에 있어서는 건설산업 자체에 대해서 이걸로 경기 부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긍정적이진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건설사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건설사 들어가셔서 이익을 내주셔야 됩니다. 하나죠. 첫 번째, 원가를 절감시켜서 두 번째, 수익성을 개선시킨다라고 하는 숫자 자체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경쟁력 강화가 가장 뻔한 결론이긴 한데, GS건설은 어떻게 했는지, 대우건설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점에서 파악해 주시고요. 입문상경이신 분들은 경쟁력 있는 수익성 나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시면 좋고, 이공계이신 분들은 당연히 기술, 공법 같은 거 개발해서 공개를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신당 그럼 20번째 기사까지 봤고요. 2에서 21번째, 21번째 기사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기사 하나하나를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는 기사들을 여러분들의 지적 지식과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과 산업 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로 파악하셔서 거기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자기소개서로 녹일 것인지, 면접을 잘 볼 것인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